자, 그럼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스피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자기의 뇌를 평소에 잘 안 쓰더라도 오늘은 좀 팽팽팽팽 써야 돼요. 기억 저편에 숨어있는 모든 정보를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자음과 모음에 대한 얘기죠. 정답은 너무너무 쉽게 1번이 나왔었던 거였죠. 느뭉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쉽지만 어떤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느뭉은 무슨 음? 느뭉 무슨 음? 비음 이렇게 되겠죠. 유음은 뭐예요? 리을만 유음이에요. only one. 유음만 유이다. 스스흐 마찰은 맞고요. 의어와 호설모음, 위, 왜, 오, 우는 원순모음. 원순모음 구별하는 법은 글자 안에 우나 오가 들어있으면 다 원순모음이에요. 우나 오가 들어있으면 다 원순모음이다. 보충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일단 모음의 체계, 단모음 체계예요. 단모음 체계 어떻게 돼 있어요? 의어와 우오. 그 다음에 의어와 우오 쓴 다음에 뭐 붙여요? 이만 다 붙여주면 된다고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모음 체계는 끝이다. 의어와 우오, 의어와 우오에 이 붙인다. 그럼 우리나라 단모음 몇 개? 몇 개? 10개. 단모음 체계라 그랬고 5개, 5개, 10개 이렇게 됩니다. 단모음 체계 10개가 되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게 후설모음, 앞에 있는 게 전설모음, 그 다음에 우 들어가는 거 우, 오 들어가는 얘네들은 원순, 얘네들은 평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 고, 중,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의 분류. 자음의 분류는 저는 수업 중에 이렇게 하죠. 마누라보다는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마누라, 보다, 자, 기, 헐 이렇게 갖다죠. 그래서 마누라보다, 자, 기, 헐. 그래서 얘는 비음, 얘는 유음. 부드그는 뭐라고? 파열음, 폐에서 공기가 팍 터져져. 그 다음에 즈, 뭐예요? 스스흐부터 마찰음. 그 다음에 즈는 여기도 저기도 못 키는 파찰음. 앞에서부터 양수는 이거는 뭐예요? 지조음, 혀끝소리, 지조음. 그 다음에 얘는 경구개음. 그래서 구디, 구지. 구개음아, 경구개음 때문에 연구개음, 그 다음에 후음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표도 꼭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어하고 우어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마누라 보다 짜기도 샥샥 그려가지고 풀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이 문제 또 틀린 학생들이 많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너무 헷갈린다 이런 얘기죠. 자, 볼게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이 규정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붙임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붙임표 안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 모르겠으면 붙임표 띄워봐. 붙임표 띄워봐서 발음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그럼 독도에서 붙임표 띄워봐. 그러면 독도야. 독도 말고 다르게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 즉 붙임표를 떴을 때 발음에 혼동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죠. 방부대는 붙임표 없이 쓰면 어떻게 돼? 반, 우, 대. 이래가지고 반구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방, 우, 대 이렇게 읽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에 혼동의 우려가 있으니까 야야야 반으로 꼭 읽어줘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해운대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하은대로 읽힐 수 있는데 해 다음에 붙임표를 꼭 써주는 거예요. 독립문 요거는 잘못 나온 거고 인왕리 요거는 행정구역 단위는 항상 붙임표를 써야 되죠. 행정구역 단위 뭐? 도, 시, 군, 구, 읍면, 리, 동. 길 이름은 가, 길, 로. 그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뭐? 시, 군, 읍.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충자료 볼게요. 로마자 표기 시 붙임표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발음상 혼동한 우려가 있을 때 중, 앙도 마찬가지. 이거 붙임표 때문에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준강.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붙여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름은 성이랑 다른 거예요. 이름 뒤에 두 글자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 사이에 붙임표 쓰는 걸 허용합니다. 민, 용, 하 쓰거나 용, 붙임표 하.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는 붙임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음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인왕리, 아까 저거 인왕리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표시할 때 인왕리, 행정구역, 도시군구, 읍면, 리동의 그 리니까 인왕하고 리는 별개로 우리가 써주고 있잖아. 붙임표 써가지고 요렇게. 그쵸? 근데 인왕리를 그냥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왕,
그 다음에 한자어 이응 뒤에 리을은 니은 비음화가 나니까 인왕리 이렇게 발음은 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붙임표를 사이에 두고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가 비음화가 있다란 얘기죠. 하지만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기는 인왕, 리 이렇게 쓰란 얘기야. 낭리로 쓰지 말란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구 축조문명은 붙임표 없이 씁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이제 이번에 깎다에 관한 겁니다. 음운 현상에 관한 거예요. 요거는 교체 탈락 첨가 추격 도치가 나왔었고 정답 옳은 것은 1번이었어요. 1번. 깡내는 교체 현상에 의해서 이 쌍기역이 기역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한 다음에 기역 다음에 파열음 기역 다음에 니은이 오는 꼴이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다시 교체에 깡는으로 발음되는 게 맞게 되겠죠. 그런데 2번 탈락이에요? 아니죠. 깎다라는 어간 뒤에 아라는 어미가 결합해요. 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렇기 때문에 받침은 연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는 연음 법칙에 의한 거지 음운 현상이 아니에요. 연음 법칙은 앞에 있는 음운이 뒤로 자리만 이동하는 거지 음운 현상이 아닙니다.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깎고는 마찬가지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깍 교체를 일어난 다음에 뒤에 오는 고랑 기역 만나서 된소리대기 교체가 일어난 거죠. 전혀 도치랑 상관없고요. 깍지도 마찬가지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 그 다음에 지랑 만나서 된소리대기 교체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표를 볼게요. 기특 플러스 음운현상 표 봅니다. 자, 대치교체 똑같은 말입니다. 음운현상의 결과에 따라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이걸 아셔야 되겠고 음절 끝소리 규칙 그녀 다리만 보여. 비음화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파열음은 뭐라고요? 파열음 아까 했잖아. 파열음 뭐뭐뭐 파열음 그드브 이렇게 외워야 돼요. 파열음 그드브 외워주세요. 파열음 그드브 뒤에 비음이 왔을 때 얘네들이 파열음 비음이 된다. 비음화의 일종이고 두 번째 비음화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슨 포인트냐. 한자어에서 아까 인왕리가 아니라 인왕리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한자어에서 받침,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 리을은 뭘로 발음? 리을. 이게 바로 비음화. 두 번째 비음화. 되게 중요한 비음화예요. 인왕리가 아니라 인왕 왕왕왕왕왕왕왕 니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비음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유음화는 니은 리을 만났을 때 리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개음화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이 되는 거고 된소리 대기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기옥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가다 벗어 쪼 이렇게 된소리 대기 일어나는 거죠. 탈락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없어지는 거 탈락이에요. 헛받침이나 쌍받침은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 대치에 해당하고요. 겹받침, 서로 다른 자음이 만난 받침, 요거는 자음군 단수나 탈락으로 들어가요. 즉 흑의 리을 기역이 되는 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뭐? 탈락, 자음군 단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이 있고 리을 탈락, 노을보시 앞에서 일어나죠. 의 탈락은 모음어미 앞에서 일어납니다.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니은 첨가, 솜과 이불,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받침, 뒷말이 뭘로 시작? 이야, 요요유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4개를 외우시면 돼요. 4개의 반모음 첨가는 되어, 피어, 이오, 아니요. 발음이 2개씩이다.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오케이? 그 다음에 살소리 현상. 그래서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등, 뿔 이렇게 되겠고 축약 두 음운이 만나면서 음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축약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음 축약이 있죠. 히읗이 있으면 자음 축약 일어나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뒤에 히읗이 있으면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나죠. 법학이 아니라 법학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다음 모음 축약은 이중모음 되기, 도치는 음소나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런 얘기죠. 아 그리고 아까 그 코멘트가 있었는데 5페이지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5페이지에 이게 폰트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오른쪽 표 위에 알았다 라고 말을 했다가 라고가 마치 띄어쓰기처럼 돼 있잖아요. 붙여쓰기입니다. 근데 폰트가 이렇게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알았다 라고는 인용격 조사니까 당연히 붙였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오마이 갓을 치면서 그냥 지지를 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예문, 고 문헌은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글 해석이 나와요. 어려운 문장 나오면 우리 보고 고 무슨 고문학자도 아닌데 고 연구해라 안 하신단 말이죠. 한글로 해석이 나와. 그럼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최대한 1대1 대응을 시켜본다. 그럼 얘는 답이 무조건 나오는 애였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는데 리을에서 이 왜는 사동을 나타낸다 했을 때 어디야 리을? 여기네. 너무 당황해서 한글 해석을 못 보고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보시면 뭐야? 알리시니가 아뢰시니야. 시, 니.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알다, 알리다죠. 그럼 사동형이 오케이. 그러면 리랑 대응하는 거 뭘까? 왜 말고 다른 글자 있어요? 없어. 그 4번이야. 4번이야. 어렵지 않아. 근데 어렵게 생각해서 틀리는 거죠. 자, 1번. 말씀을 살발이 하되. 말씀을 아랫사람이 많지만 말씀을 살발이가 하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리가 하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이래요. 여기서 이 리가 무슨 뜻일까? 하되는 둘 다 많지만 똑같고 여기서는 분명히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로 기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이걸 몰랐다. 넘어가. 얼른 넘어가. 그런 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아시가 있다. 괴아신인데 아시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배운 적이 없어. 아시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 높임을 나타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중세국어 때 뭐 배웠어요? 시샤, 샤 아니면 시라 그랬어요. 샤는 시어의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아니면 샤야. 아시라는 놈은 없었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없었어. 그럼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괴아가 제촉이고요. 이 시는 그냥 시예요. 시.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민이는 시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글자가 구현이 안 됐네? 디귿에서 하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기로 뭐예요? 어딨어? 돼. 구호가 여기서는 구현이 안 됐네? 자, 보세요. 요런 것이야. 그죠? 하되. 그대로 내려가 봐요. 많지만이야. 그러면 하다의 되는 뭐뭐하지만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래.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임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이유지. 뭐뭐하지만 뭐뭐입니다는 이유가 아니라 앞에 걸 시인하면서 뒤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유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완벽하게 고문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1대1 대응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소한 요 정도는 고전문법 내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표로 여러 가지 넣어드렸어요. 그죠? 자, 중세국어의 특징. 된소리 등장, 모음조화 있었지만 후기에 지켜지지 않았다, 성조 있었다, 방점 표기됐다. 나중에 이 성조는 후에 상성은 장음으로,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발전했죠. 그 다음에 주체, 객체, 상태 높이법 있었고요. 고유어 한자어, 몽골어, 수라나, 보라나 이런 게 들어왔었다. 의문사, 종결음이 O형, 의문사 없을 때 종결음이 A형, 연철, 이어적기, 쉔이가 아니라 쉔이, 깁은이 아니라 깁은 이렇게 쓰는 거죠. 연철, 이어적기. 히읗 고경어가 있었다. 암, 히읗하고 개가 결합하면 암캐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추가 출제 포인트 여기까지 봅니다. 중세국어 높임법 뭐뭐 기억한다? 주체 높임은 시샤. 그죠? 마띠, 시고, 밑줄 보세요. 나자, 가샤 이렇게 돼 있죠. 객체 높이법은 쌉짭짭 나오죠. 쌉짭짭. 쌉짭짭이 무조건 나오면 제일 좋고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참 좋은데 보시면 예문 중에 쌉짭짭 했을 때 듣자오대, 듣자보대, 듣자오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쌉짭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은 뭐 이어적기 연철, 받침을 뒤로 뺐단 말이에요. 셈이 깁은이 아니라 뭐야? 깊은 이 얘기잖아. 무슨 얘기야? 이것도 원래는 쌉짭잡이야. 근데 아래아가 오니까 얘가 받침이 뒤로 가서 좌바의 형태가 된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세기 중반까지만 수경 비읍이 쓰이고 오나 우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짜,
와, 자, 워 이런 형태가 있다란 얘기예요. 여기에 예문에 그리자 와, 무자 오대 순경은 비읍이 오나우로 바뀐 케이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상대 높임법은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고요. 무조건 문장 끝 단어에서 뭘 찾으면 돼? 요거 찾으면 돼. 요렇게 생긴 거 찾으면 돼요. 그럼 상대 높임법이야. 됐어? 여러분 문장 맨 끝에 단어에 요 사과 모양 예디응 찾으면 상대 높임법이야. 듣는 사람 높이는 거. 또는 쇼셔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중세 국어의 의문문도 있었죠. 의문문은 yes, no를 하면 판정, 의문문은 판정, 가, 아형이죠. 19번 하고 있습니다. 자, 오형은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 고오형이죠. 끄트머리가. 그래서 서경은 편안하냐 못하냐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가로 끝났고 어드로로 든단 말고 의문사 있으니까 의문사 고형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2인칭은 의문사 여부에 상관없이 뭐? 니은, 다로 끝나면 된다. 너 어디야? 안냐? 이렇게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근대국어의 특징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대국어, 최근에 근대국어도 나오니까 근대국어 어두자음군 막 이렇게 생긴 거 어두자음군이라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된소리가 됐다.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상성은 현대국어 장음이 됐고 성조 소실 일부 방언 존재 아래의 음가가 완전히 소실되어 모음조화 흔들렸습니다 라고 했죠. 소실 문자도 알아야 돼요. 눈, 코, 입, 점의 순서로 소실되었죠. 얘는 15세기, 얘는 16세기, 임진왜란 전후. 그 다음에 얘는 소리는 17세기, 표기는 18, 19세기 계속 있다가 20세기에만 사라지는 거야, 아래야. 그 다음에 여기는 순경은 비읍으로 바꿔주면 더욱 좋다. 15세기 중반에 얘는 오나우로 바뀌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체언조사, 어간어미, 분리적는 분철 나왔었고 예사소리에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있었고 가는 언제부터 있었다? 16세기 후반 중세국어 말이나 돼서 가가 등장했다. 주격조사. 그전에는 이만 쓰였어요. 그 다음에 시상, 과거 시제 앗 확립됐고요. 업문일치는 20세기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었던 위 요 네 개는 단모음으로 편입됐어요. 알아두세요. 근대국어가 된 거는 뭐? 위. 아까 의어학, 우어 외운 학생들은 여기 네 마리는 근대국어 때 단모음 체계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쌉짭 이런 거 없어졌고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어요. 물이 물이 됐고요. 불이 불이 됐어요. 그렇죠? 워터, 파이어 이런 게 다 원순 모음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쓰임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돼요. 단어의 쓰임은 그때그때 문장상에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해설지 보시고 지연하다, 연장되다 이런 단어가 잘못 쓰였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높임법 갑니다.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4번이었죠.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라고 했는데 리을에는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간다라고 해서 쓰였죠. 그렇지만 여기지만 아이들을 높이는 표현은 없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 1번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갔다 가셨다. 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께서 집이 아니고 있으시다가 아니라 계시다. 이렇게 해서 주체 높임이 들어있다. 2번 기억, 니은, 디귿은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요거 이제 이번에 서울시랑 관련해서 혼동이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혼동이 될까봐 자 듣는 이를 높이고 낮추는 거랑 상대 높임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별개예요. 알겠죠? 이번 서울시 문제의 정답이 수정된 이유는 상대 높임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문장에 종결어미가 있다? 다 상대 높임 쓰인 거예요. 구어체에서 종결어미 없이 문장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종결어미가 있는 문장은 다 상대 높임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플러스가 돼버렸죠. 문제에 좀 이상이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즉 상대 높임법 안에서 높임이 있고 낮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원래의 문제다. 여기서는 높이고 있다. 상대 높임법 사용했냐가 아니라 듣는 이를 높이고 있으니까 높임 표현 요 세 개는 씁니다, 쉽니다, 쉽시오 합쇼체로서 높이고 있는 거죠. 요거 다녀왔다 이 다로 끝나는 거는 해라체이기 때문에 아주 낮춤 표현이에요. 따라서 높임이 쓰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니은, 리을, 특수어휘를 사용했다. 니은, 휴일에 대개
있으시다가 아니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서의 사용했죠. 그 다음에 리을은 뭐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오시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특수어휘를 사용했습니다. 넘어가세요. 보충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높임에 관한 거는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번 품사로 가겠습니다. 품사. 이게 더 중요하니까 품사로 갈게요. 밑줄진 단어의 품사 같은 것은 요건 정답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이 3번이었죠. 적이 붙은 단어는 너무너무 자주 나왔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적은 전미사다. 그러한 성격이 있음, 성격을 띈다라는 느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예요. 전미서. 여러분 멘붕이라고 막 하네. 네. 근데 그거 특징 외우면 됩니다. 적 해가지고요. 요거는 무조건 품사는 두 개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는 명사, 하나는 뭘 수식하는 관형사 아니면 부사. 그죠? 명사는 무조건 뒤에 조사가 붙어있는 형태가 나와야만 명사예요. 왜? 형태가 똑같은 놈이 품사가 여러 개쓰여. 그러면 구별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뒤에 조사가 붙어있는 경우는 무조건 명사예요. 그러면 뒤에 조사가 안 붙어있는 경우에는 관형사나 부사로 쓰이는데 차이점은 뭐? 관형사는 체언 수식, 부사는 나머지 수식. 되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비교적 둘 다 조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관형사 아니면 부사란 얘기야. 됐어요? 조사 안 붙으면 무조건 관형사 아니면 부사예요. 의심을 품지 마. 그럼 비교적 교통이 아니라 비교적 편리하다를 수식했죠. 그 다음에 비교적 낫다를 수식하겠죠. 그럼 편리하다, 낫다를 수식하기 때문에 둘 다 부사가 되죠. 만약에 얘가 비교적 고찰, 비교적 관점, 비교적 연구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품사가 뭐예요? 관형사, 그렇죠. 체언을 수식할 때는 관형사. 위치에 따라 다른 거야. 원래 저런 애야. 적은 이상한 애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마찬가지. 잘못 똑같아요. 입니다는 뭐의 활용이라고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이랬죠. 그러면 조사가 붙어있으니까 얘는 뭐야? 명사. 끝. 잘못 적용했다. 적용하다를 수식하니까 부사. 끝. 그죠? 대로는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서는 조사 이렇게 되겠죠. 도착하다에 관형어미는 뭐? 는, 던 붙어있으면 무조건 관형어. 끝? 그래서 얘는 띄어쓰는 의존명사. 그다음에 큰 것대로 얘는 대명사 뒤에 붙어있으니까 체언 뒤에 조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똑같아. 이 사과는 체언을 수식하죠? 뭐예요? 관형사, 부사? 관형사. 조사 안 붙고 체언 수식 관형사.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보더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있죠. 조사가 붙으면 뭐? 체언. 체언은 뭐 있어요? 체언 3개? 뭐?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이는 뭘까? 명사, 대명사? 대명사. 사물의 이름 대신에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예요. 명사랑 대명사는 품사가 다르다.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6항. 자, 이거는 국외음화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디귿, 디귿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 나이가 올 적에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발음이 나요. 그쵸? 해도 니가 아니라 해도 지. 가티가 아니라 가취.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게 뭐? 국외음화. 교체 대체 들어가죠. 동화 라인으로. 그 상태에서 소리는 지읒, 치읓으로 나. 그런데 쓸 때는 어떻게 돼? 소리대로 쓰지 마. 어떻게 써? 원래 형태대로 써. 이 얘기예요. 원래 형태대로 써.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 맞춤법 총칙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이 말이 있어요. 앞에 소리대로는 표음주의 표기법, 어법은 형태주의 표의적인 표기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소리대로 적으래. 소리 나더라도 형태 그대로 적으래. 형태 그대로 적으래.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대가 아니라 바로 어법에 막는다에 해당합니다. 무슨 어법이요? 관심 없어요. 그게 관련이 아니라 형태서의 원형을 그대로 적으면 어법에 따라 적는다에 그냥 무조건 해당합니다. 자, 해돋이 같이 맞게 되겠죠? 종속적 관계는 뭐냐면 형식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에 들러붙는 관계를 종속적 관계라 그래요. 자, 형식 형태소 3개 뭐? 형식 따위는 뭐? 접어죠. 접사, 어미조사, 접사, 어미조사, 접사, 어미조사, 접어죠. 접사, 어미조사. 다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요게 틀렸죠? 잔디 요거는 하나의 형태소, 버티다는 어간과 어미 두 개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얘기고 디귿티읕과 이가 만났다? 종속적 관계의 이나 이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 위축적인 부분의 쓰임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면서 쓰셔야 돼, 보셔야 돼요. 내용 자체는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거는 부사고 들은 채도 안 했다라는 거는 의존명사로서 거짓 모양을 내게 하죠. 한참과 한참 거꾸로 쓰였죠. 친부는 두텁다를 쓰고요. 야구 선수층은 두껍다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도 수업 때 했는데 구별하셔야 되죠. 벗겨지는 건 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벗어지는 건 뭐요? 뭐? 스스로 저절로. 그래서 머리털이 벗겨지면 큰일 나죠. 남이 잡아 뜯은 거야. 머리털은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이 된다 그랬죠. 신발이 잘 안 벗겨져. 내가 힘을 줬는데 안 벗겨져. 이 얘기고 신발이 커서 자꾸 벗어져. 이렇게 쓴다는 거죠. 왜? 걔는 혼자 힘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됐죠? 왜 이렇게 오바해 저 선생님 그러는데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자, 25번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단어 형성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몇 번이에요? 으잉? 으잉?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죠? 회덮밥은 뭐예요? 덮밥에다가 회를 더한 거예요. 자꾸 이런 단어를 보면 선생님 회덮에 밥이 더한 거 아닙니까? 아 어떻게 그건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가. 회덮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모르겠는데 덮밥에 회가 더해졌겠지. 제육덮밥 마냥. 그죠? 회덮에 밥이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저 할 말이 없어요. 자, 덮밥입니다. 덮밥은 덮은 밥, 관형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겠죠? 그러니까 사생어가 아니라 합성어. 그런 상태에서 회라는 어근하고 결합했으니까 합성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다다와 막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예요. 뜻이 하나란 얘기예요. 어근은 실체적 의미가 가진 게 하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여러분. 웃어라. 파생어, 합성어, 단일어. 파생어선, 합성어선, 단일어선, 여전히 헷갈린다 손. 자, 막다는 단일화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요. 왜? 어간이 실제 형태소니까. 그럼 웃어라는 뭐야? 웃다에 어라라는 어미가 붙은 거야. 그럼 웃다라는 어간은 실제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근은 하나란 얘기야. 자, 볼게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거는 용언, 동사용 형사가 어떻게 활용하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냐에 관한 거지. 단어 형성법에 어근 접사란 개념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어근 접사란 개념을 별개란 얘기인데 이 웃어라라는 건 어간 어미랑 결합돼 있고 어근 접사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냥 웃다라는 어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웃어라, 뭐 웃자, 웃습니다. 이 난리를 쳐도 단일어야. 활용은 단일어. 꼭 구별하세요.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견눈질은 뭐야? 견눈에다 질이 결합했죠. 그래서 합성어 견눈에 전미사 질이 결합했다. 맞게 돼 있어요. 이걸 또 눈질에다 겨시 결합한 거 아닙니까? 질문 받았어요, 진짜로. 이거 팩트야, 팩트. 눈질에다 겨시 결합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 눈질이라는 단어도 있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눈질의 이건 모르겠다. 견눈으로 하는 짓거리 얘기예요. 그래서 견눈질. 그다음에 세 번째, 웃음은 웃다에다 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 결합한 파생어였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문법 기범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독해에 대한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셔도 되고요. 전해드린 이 자료를 살짝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 스트리밍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 카페에도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볼 수 있냐 물어보던데 많은 학생이 봐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특히 나 감기약 투혼하고 있는데 여러 학생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 자, 어쨌든 독해 출제 경향 봅니다. 추론하기 아까 말했죠. 추론하기 2개. 중심 내용 찾기 3회, 전개 방식, 분석, 대조, 비교 이런 거. 그 다음에 3회, 글쓰기가 가장 고쳐쓰기가 은근 많이 나왔고 견해 찾기는 뭐 중심 내용이나 내용 일치 여부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그죠? 다 됐나? 됐어요?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치? 몇 빠졌죠? 내용 일치 여부 찾기 이런 거 빠졌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씩 다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해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부분이 빠졌는데 총 4회에서 25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죠. 그럼 또 나누기예요. 4, 7에 28. 4, 5, 20, 4, 7에 28 맞아? 4, 6에 24? 4, 6에 24, 4, 7에 28. 맞죠? 또 마찬가지야. 독해도 6문제에서 7문제. 나올 판이야 지금. 그쵸? 더 나오면 8문제인데 8문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6, 7문제까지는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요거 나왔네. 제가 PPT를 중간에 잘못 넣었나 봐요. 됐어요. 스피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골 때린 문제가 뭐였다? 작년에 포스트 휴먼. 제가 볼 땐 작년에 시험본, 우리 국가직 9급 시험본 학생들 중에 죽을 때까지 포스트 휴먼을 못 잊을 것 같아. 포스트 휴먼 이 제시문을 못 잊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추론하기 내용이었다. 추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 푸는 거는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랑 똑같이 문다. 무슨 얘기야? 뒤에 있는 선지에서 핵심 내용을 끌어다가 제시문을 한번 읽으면서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제시문에 어려웠던 선지 2줄, 3줄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시간을 썼어야 됐고 정답이 2번이었죠. 2번. 이런 거 잘 한번 볼게요. 왜 이게 답이 아니었는지, 적절하지 않은 거였는지.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요. 신체적 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 제시문에서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제시문 끝에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생물학적 인간이 만약에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인 변형을 가해야 슈퍼맨이 된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신체적 결함을 보완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 원래 신체를 변형해서 슈퍼맨을 만드는 거지 결함을 보완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기술의 어마무시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의 한계 내에서 인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좀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이번에는 어떤 문제 유형이 있었냐? 중심 내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심 내용, 제목 찾기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제시문이 짧을 때는 샥 읽은 다음에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중심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콱 찍어주세요. 그쵸? 아니면 저처럼 얍삽한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처음에 한 2줄 읽고 마지막에 한 2줄만 읽는다. 왜? 모든 글은 두괄식 아니면 밀괄식으로 쓰였으니까 처음 마지막에 중심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자. 봐봐요. 여기 읽고 여기 읽는데 중심 내용을 어떤 얍삽한 작가가 중심 내용을 여기다가 한 줄만 씩 넣겠어. 그렇죠? 여기다 오이 걸쳐 놓겠지. 이런 얘기야.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지만 책과 책 읽기는 인간에게 능력 키우는데 되게 좋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야? 근데 그 능력을 키우려면 비용도 싸지 않고 손쉬운 일이 아니야. 힘들어. 책 읽기 힘들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책 읽기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어려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너무너무 쉽게. 나머지는 답일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요새는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진행 방식, 글의 구성 방식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잘 봐야 됩니다. 누구의 말하기 방식을 골라라? 홍 교수 아니면 진행자? 진행자.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를 꼭 잘못 읽어. 홍 교수의 입장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건 뭐야?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란 얘기죠. 그걸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진행자는 뭐냐? 노 퀴즈 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요? 뭡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뭐뭐한가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닌가요?로 있어요. 요거 마지막에 이 얘기 나오죠.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이겠지만 언뜻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은 예시도 생각이 납니다. 라고 진행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맞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해놓으니까 진행자가 홍 교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끝났어요. 다시 뵙시다 말을 안 했어. 그런 상태에서 1번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며 이것도 찾을 수 없고 다음 인터뷰를 기약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두 번째, 예상되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자기의 주장, 진행자가요?
자기의 주장을 막 피력해요? 아니야. 이거는 이론적, 논리적으로 안 되는 예시죠. 세 번째, 사례를 언급했죠. 전용 버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맞죠.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런 예시 들어주고. 4번, 지속적인 질문을 하기는 했어. 뭐뭐 한가요? 뭐뭐 한가요? 했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질했다? 아니다 라는 거죠. 모셔놓고 지적질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요겁니다.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글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서술 방식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딱 포인트 잡아놓고 대조냐, 비교냐, 예시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 지식형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그죠? 잘 듣고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 스트리밍이 잘 된대요. 이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휴, 자.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새 아까 그 뭐지? 우리 학생이 그랬죠. 학생이 항상 자주 보는 학생이 왜 선생님 라이브 특강하는데 옛날처럼 블링블링한 원피스를 안 입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지금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땀 빼고 지금 운동화 신고 여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짝짝재 있는 원피스 살쪄갖고 입지도 못하지만 입을 수가 없어요. 요새 보면 알지만 제가 점점점 옷차림이 학생과 동질화 돼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뭐 쓰고 막 하려니까 이제 막 정장 입으면 째이고 힘들고 이래서 힘들어. 그냥 이해해주세요. 잘 빨아갖고 깨끗이 입는 게 어디야? 그렇지 않아? 냄새 안 나잖아. 냄새 안 나잖아. 샤워는 신경 쓰고 있어요. 자, 주된 설명 방식 뭔 얘기냐면 크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된 설명 방식,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은 이 글의 쪼만쪼만한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냐를 묻는 거지. 그러니까 막 희한한 단어를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 크게 봐. 내용이 이해 안 돼도 돼.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뭔 소리래? 하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어려워할까 봐 이 사람이 뭐래? 건축가가 뭘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봐. 어려운 주제를 보다 단순하고 친숙한 주제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추야. 유추. 우리 어려워할까 봐. 유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서 목적을 지닌 인생, 어려워 뭐래. 야야야. 결승골점 있는 마라톤 생각해 봐.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게 유추가 됩니다. 1번. 르네상스 시대 작가 이랬는데 인상주의자들도 이랬더라. 공통점 얘기하는 거는 비교. 두 번째,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뭐뭐뭐가 있다. 복잡한 요소를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는 분석. 네 번째, 가령 예를 들면 하고 나오면 예시, 제일 쉬운 거죠. 자, 그러면 보충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술 방식. 보충 자료 보시면 묘사,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진술이다. 이 정도 아셔야 되겠고, 논증,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 방식이다. 그다음에 분석.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소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판소리는 창, 안일이, 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 기준 없어. 그냥 복잡한 거를 쪼갤 뿐이야. 그게 분석이야. 그다음에 설명은 그냥 설명,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유추, 아까 방금 했죠. 생소한 개념을 친숙하고 단순한 개념. 유추를 되게 좋아하셔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참고는 하시고 무조건 들이대지는 마시고 자주 나오는 걸 막 자꾸 들이대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했습니다. 예시, 가장 쉽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뭐가 그 예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 쪽에 예이다라는 식으로 들을 수도 있고, 정의는 A는 B다. 개념 규정이고요. 분류랑 구분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분류는 뭐예요? 분류는 이게 작은 거야. 구분은 방향성은 이게 작은 거야. 그래서 이 하위 개념들이 큰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이 분류예요. 요거는 구분이 뒤에 있죠? 큰 개념을 작은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구분이에요. 예를 들면 신라의 향가, 고려의 소교, 조선의 시조는 서정시에 속합니다.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을 때는 분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은 자음은 울림소리랑 안 울림소리 작은 하위 단계로 구별된다. 이거는 구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브리타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협력의 원리랑 공손성의 원리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0번에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가 있고요. 31번 공손성의 원리 제가 둘 다 넣었거든요.
그라이스, 협력의 원리다. 뭐예요? 겁나 쉬워요. 읽으면 돼. 어렵지 않아. 자, 봅니다. 협력의 원리, 대화할 때 협력하래. 무슨 얘기야? 첫째,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양의 경률이다. 뭐 하지 마라? TMI 하지 마. 이런 얘기야. TMI 여러분 알아? 난 알아요. Too much information. 물어보는 것만 제발 대답해. 점심에 시간 있어 이랬는데 글쎄 저녁에는 바쁘고 점심때 뭐 해야 되고 저 오후에는 뭐 하고 그만하고 점심에 시간 되냐고. 요렇게. TMI, 양의 경률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선생님 오늘 미스 코리아 같아요. 뻥까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세요. 뭐예요? 질의 경률이다. 품질,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퀄리티 이런 얘기죠. 세 번째, 해당 대화랑 관련된 말을 해. 밥 먹자고 했는데 갑자기 나 요새 옷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돼? 이상한 썰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태도의 경률이에요. 애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콕 찍어서 얘기하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번. 너 체중이 얼마나 되니? 55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뭐야? 55kg만 얘기해주면 되죠? 왜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이라고 사족을 달아? TMI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양의 경률을 위반한 거지 관련성은 있죠? 몸무게랑 관련 있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두 번째, 얼마 전 시민운동회가 있었어.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뻥치지 마. 뭐예요? 질의 경률을 위반했겠죠. 너 몇 살이야? 형 17살이고요. 형 얘기는 왜 하니? TMI, 양의 경률이겠죠. 점심 뭐 먹을래? 생각해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뭔 소리야. 모호한 얘기하지 말고 뭐 먹고 싶은지 똑바로 얘기해. 태도의 경률. 이런 얘기죠. 쉽죠? 그 다음 넘어갔어. 요것도 공손성의 원리 해야 되겠죠. 공손성의 원리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겸양의 경률을 사용했다. 겸양은 다른 말로 뭐? 겸손. 겸손은 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칭찬을 했을 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겸손이죠. 이게 바로 4번이죠. 너 너무 잘하네? 아니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겸양의 경률은 자기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 자, 1번.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마구마구 칭찬하는 거 찬동의 경률. 두 번째, 날씨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 갈래? 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부담 없이 물어보는 거는 요령의 경률. 그 다음에 같은 질문을 하는데 자기에 대한 부담을 막 올려요. 나 귀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해주실래요? 라고 했을 때는 관용의 경률이다. 또 고개를 다 처박는 거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네. 보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피곤할까 봐. 자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존대해야 될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요령의 경률. 상대방의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거야. 창문 열어라가 아니라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용의 경률은 그러한 요령의 경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자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올린 다음에 사람한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딴 생각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잘못이다 하는 거죠. 자기 부담을 올리는 게 관용의 경률. 찬동은 칭찬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률은 칭찬을 최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동의는 서로 간의 일치점을 찾는 것이다. 됐죠? 그죠? 찬동과 겸양, 요령과 관용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률 이렇게 돼요. 자, 넘어갔어. 이제 32번.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어. 접속어도 묻고 무슨 외래어 표기법도 묻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2번. 무슨 말이야?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고장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제랑 상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1번, 필요성 인정하고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아. 앞뒤 문장이 역접이기 때문에 그러나로 바꾸는 게 맞게 되겠고. 두 번째, 지역 이기주의 다름 아니다. 번역투 표현이죠. 지역 이기주의다. 맞게 되겠고. 주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주어가 뭐냐면 리을의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은이에요. 그러면 뭐뭐은, 뭐뭐는 뭐로 호응해요?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점이다, 뭐뭐라는 사실이다랑 호응하기 때문에 돌아온다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자의 견해가 해당합니다. 필자 견해.
필자여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필자여 견해도 내용의 취업을 파악하기 문제랑 비슷하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핵심 단어 영웅은 예술조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웅, 예술조건. 신화 영웅, 문학작품, 인간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그냥 보면 돼. 그죠? 신화적 영웅과 인물을 그냥 다르다고 본다. 네 번째,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인물을 역사적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보면요. 정답이 몇 번?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했다라고 나오지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전개에 따라 배열하는 글의 전개 순서 문제제요. 글의 전개 순서 문제. 글의 전개 순서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본다? 무조건 선지 본다, 선지. 힌트는 선지에 다 있다. 선지를 봐야 돼. 내용을 보지 마. 그럼 이건 뭐로 시작해? 가로 시작하죠. 보통 두 개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가로 시작했어요. 그럼 두 번째 걸 봐요. 뭐로 시작해? 나, 다, 라. 그럼 우리가 뭐 찾아야 되냐면 첫째 문단을 찾는 게 보통 제일 힘든데 첫째 문단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첫째 문단 끝이랑 다음 문단 처음이 무조건 뭔가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단 딸랑 4개 나오는데 서로 연결 안 시키면 글을 어떻게 쓰려고. 무슨 말이죠? 그렇게 아시죠? 자, 보면 사물은 저거 다닌 거 없고 이거 다닌 거 없다. 마지막 문장 어떻게 시작해?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가 말하는 방생해설이다. 이것과 저것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아이고 아니 맞나? 맞죠? 이것까지 아니다. 여기네. 좀 짧다. 모두가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간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다 나중에 뭐냐?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기고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이것저것 했으면 이것저것 끝내고 딴 얘기 하자고. 문단 4개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딴 얘기 하다가 이것저것 또 하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스럽다. 나 다음에 또 뭐 오냐? 보면은 나까지는 똑같아. 다 나중에 이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다 나중에 이어지는데 나 끄트머리 뭐 찾아요? 나 끄트머리 뭐 나와요? 해시가 나와요. 다 처음에는 성인은 라 처음에는 해시는 성인을 쓰고 싶어요? 해시를 연결해주고 싶어요? 저 같으면 해시 연결하겠어요? 그죠? 해시 나왔으니까 해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끝내자 이런 얘기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문제까지 하면 2교시가 끝내겠네요. 오류는 그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 되겠어요. 자, 35번.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쉬워요. 문단의 통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된 얘기해라.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었죠. 뭐예요? 수학 과목은 어렵다. 근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학 과목이 너무 쉬워졌고 성적도 좋아졌다. 그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뭔 얘기 나와요? 또 TMI 나옵니다. 양의 경률 위반했어요. 뭐가 나와? 아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한대. 뭔 소리야. 그쵸? 내가 수학 과목 좋아하고 내 수학 성적이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데 수학 선생님 아들 얘기를 하는 거는 TMI 아까 뭐예요? 협력의 원리 중에 양의 경률을 위반한 거겠죠.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어요. 2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 때 독해 마무리하고 문학과 어휘 한자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